예,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어제 급락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원래 예상했죠. 연말에 대형주가 좀 많이 올려서 그 연초에 조금 더 눌림목 줄 것을 예측하고 1월 둘째 주까지는 조정이 나올 것을 예측하고 한 20, 30% 우리가 이제 현금을 확보하고 넘기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지난주까지는 큰 매물이 안 나왔는데 이번 주 들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3개가 돌발적으로 나오면서 시장을 좀 짓누르는 예상보다 좀 심하게 빠지는 그런 모습인데 자, 오늘은 제가 어떤 종목 이슈보다도 이제 시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조금 시간을 가지고 설명을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긴급 시황. 이상하게 제가 또 이렇게 막 할 때는 작년 10월도 그랬습니다만 주가가 좀 많이 빠지고 막 그랬던 경우가 많이 있었었는데 아무튼 저는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작년 10월 달에 저점에서 주식 매수 못 하셔가지고 연말 연초에 이제 수익 안 나신 분들은 이번 1월 달이 저는 작년 10월보다도 더 큰 기회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긴급 시황 관련해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한치의 흔들림 없이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홀딩 전략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제가 보건대는 한여름의 긴 장맛비가 아니고, 스컬, 스쳐 지나가는 소나기비인데, 좀 어제, 이번 주에 들어 좀 강하게 좀 몰아쳤죠. 그 정도로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코스피가 지금 1월 달에 급락이 나오는데, 땡땡만의 역대 최대급 하락입니다. 땡땡이란 건 뭐냐면, 올해가 2024년이지 않습니까? 24년 만에 1월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역대 최대급으로 하락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1월 치고는 좀 많이 밀었다. 지난주까지 한 5% 가까이 밀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많이 민 것이다. 제가 그런 말 드렸었는데 아무튼 2000년도 들어와서 왜냐면 지금 1월 중순 좀 넘었잖아요. 아직 1월 말까지가 안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간까지 지금 고려한다 그러면 24년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전지가 우리가 작년 11월 달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0월 말까지 급락 나오고 11월 초부터 이제 하방 경기 확보하고 나서 정부에서 이제 공매도 금지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때 가장 먼저 반등이 나왔던 게 뭐냐면 2차 전지였습니다. 그래서 불과 이제 12월, 1월 2달 만에 다시 한번 또 급락이 나왔는데 이번 1월 달에 저점이 나온다 그러면 역시나 이번에도 일단 2차 전지가 저점을 만들어주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좀 깊게 들어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여러분들께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회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하나씩 차분하게. 먼저 앞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러니까 어제 기준입니다. 1월 17일 날 기준했을 때 이제 주요국 증시를 보시면 뚜렷하게 딱 반으로 갈려버립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선진 증시는 안 빠지더라. 그죠? 그다음 신흥국 주가는 지금 계속 빠지죠. 이머징 마켓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홍콩, 대만, 우리 시장이죠. 다우지수는 실질적으로 작년 12월부터 지금 2달 동안 박스입니다. 근데 어제 기준으로 했을 때 0.8%, 나스닥도 약간 혼조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을 제끼면서 시가총액 1위로 등극했고, 엔비디아하고 이제 AMD가 이제 끌고 올라가고, 테슬라는 찌글찌글하고, 메타는 중간적인 입장, 아마존이 이제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사실은 약간 좀 복잡한 그런 종목별 장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0.4%. 독일 같은 경우도 작년에 많이 올랐잖아요. 실질적으로 작년에 우리 시장보다도 11월과 12월 2달 기준으로 봤을 때 독일도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다음에 미국 나스닥 다우도 많이 올랐었고 더쉘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 시장은 작년 11월과 12월 다른 선진 증시 대비 비교했을 때 작년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데이터를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오른 게 없어요, 사실. 근데 빠지기는 그냥 또 제일 많이 빠지고 작년 10월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하고 이제 하마스 전쟁할 때 하마스하고
뭐 대한민국 해병하고 싸우냐고, 전쟁하냐고. 제가 그런 평가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1월 달도 그래요, 1월 달도.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일본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주가 끌어올리니까 멱살 잡고 뭐 올라간다 치고요. 근데 뭐 6% 이제 급등 나왔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이 이제 그렇다 치고요. 홍콩이 저점을 깨면서 사실은 10% 가장 많이 밀었습니다. 이 홍콩 HN 지수가 이거는 이제 중국하고 홍콩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DLS하고 ELS 때문에 그래요. 수십 조 원이 지금 배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2월까지 한 2월 중순 정도 지나가면 그때 저점이 나옵니다. 2015년도에도 홍콩 HN 지수가 15,000에서 불과 한 달 반 만에 그냥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ELS, DLS 그게 이제 만기가 조금 도래하면서 2월부터 그냥 다시 V자로 원시시켜버렸죠. 아마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도 어제까지 8.26% 빠졌고 코스닥이 3.7, 대만 같은 경우 4.29죠. 코스피 같은 경우 또 이제 그 홍콩 ELS도 영향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ELS, DLS 같은 경우는 혹시 그 물리신 분들은 좀 가져가시면 되고, 자, 이 데이터에서 우리가 이제 뭘 알 수 있냐면,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은, 지금 코스피는 8%가 빠졌는데, 급락이 나왔는데, 코스닥은 또 3.8%밖에 안 빠졌어요. 그리고 뭐, 다른 선진증시에 대비해가지고, 코스피가 엄청나게 빠졌죠. 예를 들어서 어떤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있고, 뭐, 대한민국 경기 펀더멘털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먼저 많이 빠지겠습니까? 아니면 삼성전자 납품하는 반도체 장비라든지, 그 다음에 뭐 소재라든지, 뭐 그런 기업들이 많이 빠지겠습니까? 코스닥이 더 많이 빠져버리겠죠, 코스닥이. 근데 뭐 코스피가 지금 코스닥보다도 2배 넘게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아마 저는 그 수급적인 부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따 그건 이제 설명드릴 거고. 아무튼 요게 특징이죠.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더 안 빠진다?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 코스닥 쪽이 더 많이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급적인 부분인데 일단 요건 제가 또 설명드릴게요. 이런 특징이 있고 다음. 자, 그러면은 지금 연도별로 아까 제가 그러니까 24년 이래 그 최대치로 지금 하락이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2000년도부터 1월 달에 이제 주가 하락 지수를 제가 쭉 어제 데이터를 한번 찾아보니까 2000년 들어서 2008년도가 1월 달, 이건 이제 1월 달 기준입니다. 1월 달 기준. 1월 달. 2008년도 1월 달이 14.4% 코스피가 빠졌어요. 이때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작년이었죠. 2022년도. 10.6% 빠졌고, 올해입니다. 올해. 2024년도 어제까지 8.3% 하락이 났어요. 2000년도 초반 IT 버블 때도 이때는 IT 버블이 일단 끼었던 그런 시기지 않습니까? 이 당시는 8.2% 그러니까 0.1% 빠졌어. 2000년도 IT 버블 때 1월 달에도요. 그 다음부터는 2003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5% 미만이죠. 이런 식인데. 근데 지금 이때 2008년도 같은 경우는 그 전 연도까지는 1월 마감 기준했을 때 지수 하락분이에요. 물론 지금 오늘이 며칠이죠? 18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1월 중이죠. 1월 중. 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미 8.3% 빠졌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24년 만에 가장 1월 기준으로 했을 때 코스피가 가장 많이 뺐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겠습니까? 이 데이터를 통해서 뭘 알 수 있죠? 주식은 항상 역발상 전환적인 생각이 필요하거든요. 일반 대중들하고 같이 움직이면 안 돼요. 증시 경원에 대중이 합장하고 있을 때 시세는 거꾸로 간다. 근데 그걸 우리 또 개인 투자분들께서 금방 잊어먹어요. 왜? 불과 지금 2달 전에 작년 10월 달에 2300까지 뺐을 때, 정확히 2270까지 뺐을 때, 그때 여러분 다 도망가셨지 않습니까? 물량 다 털리고. 그죠? 학습 효과. 저는 이제 이건 역으로 생각하면 24년 이래, 1월 중에 24년 만에 또 최고 싸게 줄 수 있는 그런 기회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이.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번 달 말이 아직도 한 2주 정도 남았기 때문에 뭐 다음 주, 다다음 주 봐야 됩니다.
예, 지금 현재보다 더 빠질지, 아니면 새로운, 그러니까 1월 말 마감했을 때 더 빠질지, 아니면 쭉 올려놓고 아래 꼬리 주고 이제 마이너스 한 5%, 예, 전후로 일단 빠질지, 봐야 됩니다만은, 1월 중, 어제까지 기간으로 봤을 때는 가장 많이 빠졌는데, 이게 오히려 큰 기회가 될 수 있더라. 우리가 그걸 언제 또 공부했다? 작년 10월 달에도 공부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또 특이한 점 두 가지. 그러니까 2008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위기 때잖아요. 그죠? 이때는 금융위기니까 금융위기가 이제 걸려있으니까 그 사이에 빠진 거 이해가 가요. 그 다음에 2000년도 요 IT 버블 때도 이때는 IT 버블 때였으니까 8%. 그 다음에 2022년도 재작년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을 이제 막 하는 시기였었고 코로나 때문에 유동성 동학개비 운동이다 뭐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뭐 포모자금 묻지마자금이 몰려왔기 때문에 거기 후유증이 생긴 건 이해는 합니다. 근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우리가 왜 고생했습니까? 막말로 개 고생했잖아요. 네? 금리 인상 계속 1년 동안 뭐 연준에서 그냥 1년, 그 짧은 기간에 1년 좀 안팎되는 기간에 제로 금리에서 5.5% 뭐 빅스텝, 뭐 자이언트 스텝 얘기하면서 금리를 그냥 팍팍팍 인상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뭐 대기업들이야 빅테크 관련 기업들, 미국 관련 기업들은 돈이 많으니까 가진 게 현금밖에 없으니까. 근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예, 돈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돈을 구한다 하더라도 비용, 이자 비용이 높으니까 주가가 계속 빠진 거 아닙니까? 두 번째 뭐가 또 왜 금리를 인상했어요? 현재 물가 때문에. 예? 고물가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하고 물가 안정됐는데 코스피 지수는 지금 예? 2008년도, 2002년도 IT 버블 때 더 빠져버려. 이게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예? 이러려고 지금 작년에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그 난리 부르셨고 금리 인상했고 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 역시도 이게 좀 너무 과하다, 심하다, 이게. 글로벌 호구도 아니고, 전쟁하는 나라보다 더 많이 빠지고, 작년 10월 때.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그래서 이 데이터를 봤을 때는 너무 과하고, 예? 그 다음에 오히려 24년 만에 1월 달 저점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당장은 조금 아프잖아요, 우리가. 당장 아픕니다만은, 예, 또 돌려서 생각하게 되면 작년 10월처럼 예, 저점 기회가 될 수 있다니. 매도 먼저 맞는 게 낫죠, 1월 달에. 자,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다음. 그 다음 그림 보시면, 그럼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빠졌나? 예? 제가 이제 1월 2일부터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의 주가 하락률을 딱 분석을 해봤습니다. 아까 제가 그런 말 들으셨습니까? 아니, 뭐, 코스닥보다도 코스피가 2배가 더 그러니까, 뭐, 근사한 차이로 빠진 것도 아니고, 예? 코스피가 코스닥보다도,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전 처음이에요. 이런 경우도. 바뀌었어, 지금. 바뀌어버렸어. 예? 어떻게, 그것도 2배가 넘게 더 빠지냐고요. 흔치가 않는 그런 경우죠. 원래 그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흔치 않은 경우가 사실은 조금 한 몇 개월 앞에 걸어가서 이게 쳐다보게 되면 현재를 큰 기회가 됩니다. 경험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9.5%, 거의 10%를 빼버렸습니다. 그것도 한 달 동안 뺀 게 아니고 1월 2일부터 어제까지 거래일수 해봐야 열흘 될까요? 대한민국 1등기가 삼성전자 뭐 개별 잡주입니까, 이거? 무슨 뭐 팔이 날개 죽지 않아 떼듯이 그냥 주가를 이렇게 밀어버렸어요. 이거는 원화환산 차트로 봤을 때 9.5%고 달러 환산으로 보게 되면 마이너스 13% 빠졌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외국인들 종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달러 환산으로 보는 거죠. 달러 환산으로 보게 되면 13%를 빼버렸습니다. 작년에 1년 동안 올라간 폭의 거의 뭐 3분의 1을 빼버렸죠. 그것도 짧은 기간 내에. 한 달도 안 채웠어, 지금. 하이닉스 8.3%, 8.8%, 9%. LG에너솔루션 8.7%. 얘가 3위잖아요. 삼성바이오, 그나마 이제 제약바이오는 좀 강했으니까 0.5. 셀트리온 11.6인데 얘는 또 작년 연말에 엄청 올랐지 않습니까? 합병 재료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정도 빠지면 상관없어요. 현대차 10.6%. 네이버 이제 2% 빠졌고, 포스코홀딩스가 16%, 기아차가 12%. 적잖아요?
좀 심하죠?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LG화학이 18%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뭘 알 수 있냐면, 반도체 그렇게 좋다며요. AI 반도체에다가 뭐 HBM부터 해가지고, 벌써부터 뭐 빅사이클 얘기하고, 슈퍼사이클 얘기하고, 예. 그렇게 지금 연말부터 막 얘기해왔잖아요. 근데 뭔 해바뀌고 나서 한 달도 안 됐는데 삼성전자 대한민국 1등 기업 주가를 그것도 짧은 기간에 10%를 그냥 내리 꽂아버리죠. 물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록대의 물량이 좀 해소가 돼야 됩니다. 그 부분도 있어요. 그렇다 치고 이제 하이닉스 같은 또 왜 그래 이거? HBM 글로벌 탑인데 관련해가지고. 얘도 이제 작년에 사실 하이닉스 제가 여러분들께 연말에 어떤 말 드렸었냐면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이제 조정이 나올 겁니다. 왜 그래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이닉스가 작년 1년 동안 90% 올랐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40%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짧은 기간에 너무 그냥 내리 꽂아버렸다는 얘기죠. 제가 요즘에 이 방송에서 후려친다는 얘기를 많이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완전 후려쳐버렸죠 지금. 그렇게 좋다며 반도체가 그냥. 예, 좋죠 반도체 좋은데 이제 조정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 깊게 밀어버렸다는 얘기죠. LG에너솔루션 8%. 여기서 뭘 하냐면 물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또 이번 주에 트럼프가 또 오하이주에서 이제 경선에서 또 압도적으로 1위를 했기 때문에 그 우려감 때문에 좀 빠졌고, 그 다음에 LG 에너솔루션 같은 경우도 4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빠졌는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뭐 악재가 완전히 이제 소멸되지는 않고 수급적으로도 안 좋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트럼프가 이번에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1등 했기 때문에 그 우려감 가지고 좀 뺐다 쳐요. 예? 근데 그런 악재 감안한다 그러면 사실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는 지금 뭐 악재 나온 게 있습니까? 삼성 같은 경우 1분기 실적이 예상치 좀 하회하긴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4분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4분기 실적 작년 1분기잖아요. 엄청 또 좋아지잖아요. 2분기 더 좋아지고.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2차 전지도 더 빼긴 했으나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한다 그러면 제가 봐서는 지금 포스코홀딩스라든지 LG화학이라든지 LG에너솔루션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다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거의 동일하게 뺀 겁니다. 동일하게 뺀 거예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무슨 뭐 적절한 기업도 아니고 뭐 10% 밀어버리고 기아 같은 경우도 12% 올리는 거 다 고스란히 반납을 시켜버리죠. 예. 근데 또 얘네들은 대표 기업들이 이렇게 빠지는데 오히려 코스닥에 그 납품하는 기업들, 그 다음에 현대차에 납품하는 자동차 부품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또 안 빼요, 또. 아하, 그럼 이게 뭔가 다른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쪽에? 그렇지 않습니까? 코스피도 그랬고. 예. 그 이게 뭔가 그 다른 큰 악재보다도 뭐 수급적인 요인에 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런 것도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얘네들 이렇게 지금 삼성전자가 10% 한 달 빠지면요. 코스닥의 그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최소 뭐 30% 이상 빠져버려야 됩니다. 그게 맞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다른 문제는 없다는 얘기거든요. 예. 바로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죠. 다음 보시면. 이것도 제가 이제 연말에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연말에. 미리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서 그 외국인하고 이제 금융투자가 좀 그 6년 만에 최대 선물 매수를 했고, 매입을 했고, 그 다음에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뭐 7조 4천억 2달 동안 매수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1월 둘째 주까지는 매물이 나와야 되고 그 매물 소화하기 위한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한 20, 30% 현금을 확보하고 나서 1월장을 맞이하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근데 지난주까지는 이제 1월 둘째 주였는데 그 매물이 많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 역시 또, 2주 동안 지났는데 외국인들 선물 매도 많이 안 하고 그 다음에 금융투자 같은 경우도 저는 최소한 그 작년에 11월과 12월에 매수했던 금융투자 같은 경우도 예년에는 보통, 뭐 7조 원이 됐던, 5조 원이 됐던 연말까지 배당 개념에서 매수했던 물량에 적어도 지난주죠. 1월 둘째 주까지는 한 5, 60%는 물량이 나오거든요. 5, 60%는. 근데 지난주까지 안 나왔습니다. 사실 금융투자. 외인들도 지난주까지는 선물 매도 한 게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러면 연말에 V자를 올려놓고 나서 조정을 좀 짧게 주고 다시 한번 올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저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현금을 20, 30%가 아니고 이제 한 20%만 확보하시면 됩니다. 그런 말 드렸잖아요, 지난주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문가가 어떤 시향을 우리가 판단할 때는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머리가 똑똑하다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주식하는 사람들 중에서. 중국은 중국 거만 보면 되고, 미국은 미국 거만 보면 돼요, 사실은. 그죠? 근데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미국 시장 어떻게 마감했는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10시 반 지나면 또 중국과 홍콩 시장이 어떤지 봐야 되고, 장 또 끝나면 또 유럽 시장이 어떻게 또 출발하는지 봐야 되고, 아주 그냥 다 봐야 되니까. 시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거만 놓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자, 미국 시장 분석하고, 그 다음에 유럽 시장 분석하고, 그다음에 중국과 아시아 증시 분석하고 환율 분석하고 그러면서 이러면은 종합지수가 이 정도에서는 하방 경기 확보하겠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근데 보시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선진 증시는 계속 올라갔었었고, 네, 일본은 제낀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유럽이라든지 뭐 독일 같은 경우, 그다음 하다못해 러시아 2000 지수도 이제 기적 조정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지난주까지는 거기다 또 외인들 선물 매도 크게 안 했고. 금융투자 매도 안 했다 그러면 조정을 좀 짧게 주고 다시 한번 땡기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겠죠. 그런 전략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 주에 그냥 쏟아 부어버렸죠. 후려 쳐버렸잖아요. 지난주까지 조용했다가. 예.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이번 주까지도 물량 안 나왔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게 뭐냐면 외인들이 선물 매도하면 보통 금융투자에서 매도가 나오는데 현물이. 근데 외국인들이 또 이제 현물 또 매도를 많이 했죠. 예, 삼성전자 뭐 효과도 있습니다. 블록들 물량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외인들이 그러니까 연말에 그러니까 12월 달 한 달 동안 매수했던 선물 매도 물량은 다 나왔습니다. 그 이상 나왔고 11월부터 12월까지 종합지수가 11월 1일부터 이렇게 쭉 올라왔잖아요. 12월까지. 요때 외인들이 누적 10만 5천 계약 매수했는데 어제까지 6만 2천 계약이 나왔으니까 60% 넘게 나왔다는 얘기죠. 이 정도면 때릴 만큼 때렸다는 얘기지. 그죠? 예. 제가 봤을 때 이제 매도 여력보다도 조금 더 이제 흔들리고 나서 이제 다시 또 매수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이고, 금융투자가 이제 물량을 조금 더 추려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네들도 만약 매도를 했다 그러면 지난주에 매도를 했었어야 되겠죠. 이번 주 지수가 또 크게 많이 밀었는데 여기 또 때리겠습니까? 예, 그래서 당분간 또 금융투자 물량은 조금 묶여 있을 수는 있다. 예, 그래서 일단 어제까지 요 수급을 보게 되면 일단 두들겨 맞았고, 그다음 대형주가 이제 앞서 빠졌던 이유가, 요 대형주가 아무래도, 물론 삼성전자가 실적이 안 좋게 나오고, LG 엔솔이 좀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다른 이제 우려감이 생긴 거죠. 눈높이가 좀 낮아진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근데 연간으로 보게 되면,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LG 에너솔루션 같은 경우도 예상 영업이익 대비 1 내지 2% 정도 좀 낮게 보거든요, 사실은. 예, 근데 그렇다 한들에도 너무 많이 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기간 쪽에서 계속 많이 매도를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는 외인들이 선물 매수하면서 작년에 그러니까 연말까지 대형주가 많이 올랐었고 개별주는 안 움직였잖아요. 제가 해 바뀌면 이제 개별주가 좀 움직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때리다 보니까 이제 파생시장 영향을 먼저 받은 거죠. 예? 그런 원인이고, 예, 그리고 이제 또 기간 쪽도 대형주를 또 많이 매도를 하긴 했습니다. 간헐적 계속 이 상위 그 10개 종목을. 예. 그런 원인 때문에 빠진 것 같아요. 뭐 다른 문제라기보다도. 예, 안 그랬으면 수급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예상을 했으나, 배당량 물량이 나올 거 예상했으나, 근데 이제 그 추가적으로 좀 많이 밀었다, 더. 예, 이렇게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겠죠. 다른 것은 이제 또 이제 추가적인 문제가 뭐냐면, 물론 이런 거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 주에 나온 게 이거지 않습니까? 예, 4분기 어닝 쇼크. 근데 중요한 것은 앞서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1분기 실적이 중요하다. 1분기 실적. 1분기 실적. 지금 1분기잖아요. 예, 4분기는 이제 지난 거니까. 이제 2분기도 중요한 거고. 근데 이제 그 코스피 시총 20곳 중에서 14곳이 실적 전망치가 좀 뚝 떨어진다 그러죠. 아마 그 재고 평가 손실 때문에 그런 거 아마 작년 연말에 다 털 거 턴 기업 입장에서는 털어버리겠죠. 네. 그래서 뭐 충당한 거 좀 싸놓은 것도 있을 것이고. LNF가 지금 그랬잖아요.
LG 엔솔 같은 게 마찬가지고. 작년에 반도체 그랬어요. 작년에 여러분들 그 차트를 잠깐 보시면 작년 1분기에 삼성전자 제가 작년 그 4월 달에 처음에 이게 방송하면서 그때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실적 발표했지 않습니까?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작년 그 4월 달, 5월 달 실적 발표하면서 그 실적이 20년 이래 최악이었거든요. 20년 만에. 그 왜 그러냐면 바로 이제 재고 손실 때문에 그러죠. 반도체 재고가 쏠리 쌓이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감산을 이제 하면서 공급량을 줄이면서 1분기 다 털어버렸죠. 예. 그러면서 이제 2분기부터는 이제 점진적으로 나아졌지 않습니까? 거기가 이제 반도체가 저점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LG 에너솔루션도 마찬가지고 LNF도 마찬가지. 이번에 특이점은 LNF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날 플러스 8% 올랐습니다. 8%. 영업 손실 2,240억. 이거 재고 평가 손실 때문에 그러죠. 작년에 그랬죠. 예, 바로 리튬 가격. 리튬이 작년에 1년 동안 뭐 80%가 빠졌으니까 기업들 입장에서 선출법에 의해서 이제 회계 처리를 해야 되니까 먼저 산 것을, 고점에 산 것을 먼저 제품을 만들지 않습니까? 고점에 산 애들은 지금 만들려면 만들어서 손실이잖아요. 근데 이제 리튬 가격이 80% 빠지고 나서 이게 횡보잖아요. 그럼 오늘 뭐 2분기나 하반기 이게 다시 이제 터닝이 나온다 그러면 지금 산 것들은 예, 평가 선익이 되겠죠. 반도체 작년에 그랬어요. 삼전도 그랬고 하이닉스도 그랬고 그때가 저점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때가. 예,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지금 그 FM가이드 그 예상 그 삼성전자라든지 LG 에너솔루션 한번 2분기, 1분기, 2분기까지 실적 한번 보세요. 예상치 어떻게 나오나. 4분기 대비해서 2분기까지 고려한다면 거의 뭐 2배 이상 증가합니다. 영업이익이. 근데 여기 더 빼버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지금 보유를 하시라는 얘기고요. 근데 두 번째는 또 이제 요건 지정학적, 오늘도 뭐 중동발 또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 우리가 작년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 10월 달에도 그랬잖아요. 그 지상군까지 투입을 했지 않습니까? 지상군까지. 전면적인 완전 전쟁. 그죠? 근데 제가 그 당시에도 그런 말 드렸어요. 솔직히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 무슨 교류하는 것도 없어요. 종교단체가 이제 계속 뭐 이렇게 좀 뭐 관광을 많이 좀 한다든지, 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 우리가 이제 이란만 개입 안 하면 되죠. 호르무즈에서 이제 우리나라, 그 수송선이 이제 막 지나다니니까, 예.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제 그런 우려감 때문에 이제 막 확대해서 하는 거야. 시장도 안 좋은데. 원래 그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호재도 악재로 둔갑해버리고, 시장이 좋을 때는 악재도 호재로 만드는 데가 주식시장이죠. 이제 홍해 물류대란, 요거 지금 영국하고 뭐 미국하고 후티 반군하고 지금, 예? 군사 충돌이 지금 일어났는데, 물론 요거 이제 정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 영국군하고 미군, 우리가 옛날에 그 이라크 같은 경우도 2003년도였나요? 네, 영국하고 미군하고 그 이라크 그 해역에서 그 당시에 그 사막의 여우 작전명이 이라크 이제 그 크루즈 미사일 새벽에 그냥 몇 수백 대를 발사시켜가지고 불과 뭐 20일도 안 돼서 끝났어요, 전쟁이. 예, 그 당시에. 뭐 게임이나 되겠습니까? 지금? 예.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4분기 실적도 좀 안 좋게 나오고 대기업들 이제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니까 안 그래도 운송비가 최근에 이제 해외 운송비가 좀 오르긴 했어요. 이런 우려 때문에 조금 더 민 거는 있겠죠. 근데 연준에서 작년에 물가 잡으려고 그 난리를 쳤는데, 예? 이런 사태를 계속 오래 가게끔 하겠습니까? 유가도 지금 미국에서 국제유가가 왜 지금 낮은지 아세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미국에서 비축률을 계속 풀었어요. 예? 전략 비축률을 계속 풀었습니다. 미국은 전략 비축률을 일정 기간 쌓아놔야 되는데 그 비축률을 계속 푼 게 1980년도 이래 지금 40 몇 년 만에 그렇게 재작년부터 많은 비축률 푼 게 처음이거든요. 더 이상 이제 풀 게 없어. 80년대 그 초반에 그 구간까지 국제유가를 풀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잡힌 거예요. 왜 근데 그걸 풀었습니까? 물가 잡기 위해서. 그죠? 기업들은 운송비가 기본적인 경비잖아요. 1차. 유가가 안 올라도 이렇게 이제 경비가 올라버리면 기업들이 또 이제, 그럼 기업들은 바보예요? 예, 또 상품 가격이 안 올립니까?
그럼 물가가 또 올라가 버려. 그래서 연준에서는 어느 시기에 이제 뭐 좀 조절을 하겠죠. 오늘 또 미국도 11월 때 대선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만, 예, 요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요것도 지금 대만 해협에 이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우리 또 이제 그 중국하고 미국과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사실 대만보다도 우리가 더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아시겠죠? 요게 이제 그 영향을 미쳤고. 그 다음에 왕이, 외교부장 전 대만 독립은 죽음의 길이다. 이 얘기 엊그저께 하면서 또 지수가 막 밀었잖아요. 근데 또 조용할 만하면 요 사람도 나오죠. 김정은이가. 예? 전쟁 다음에 핵무기 총 동원해가지고 대한민국 괴멸시키겠다고 막 아주 난리에 부르스 칩니다. 우리도 4월 때 또 총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 리스크, 그러니까 가장 민감하게 우리나라가 받아들입니다. 외인도 마찬가지고. 근데 제가 공개방송에서 어제 그저께 그 데이터 보여드렸습니다만은 1994년도 김일성이가 7월 8일 날 사망했는데, 예, 그때부터 제가 거의 한 지금 30년 동안에 대북 이슈 그 데이터를 쫙 뽑아놓은 게 있어요. 근데 이 대북 이슈가 딱 터지고 나면, 그러고서 한 달 지나고 나면 무조건 거기에 저점이었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아직 말싸움 뿐이죠. 뭐 국지전을 한번 할지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선거 전에. 예, 근데 그때가 항상 지수가 저점이었다. 이런 게 있어, 이런 이제 그 이슈가 있어가지고 좀 더 시장을 괴롭혔다. 그걸 이제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우리가 그 10월 달에 급락 나왔던 게 뭡니까? 지금도 종합지수가 어제 급락 나왔던 게 뭐예요? 환율이잖아요, 환율.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율이 급등이 나와버리면 당연히 기계적으로 선물을 매도할 수밖에 없어요. 외국인들 선물 매도한다 그러면 뭐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예, 또는 현물 매도할 수밖에 없고. 어제 여러분들, 어제가 아니고 그 환율이 그 12일부터죠.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 저점 찍고 나서 서서히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예. 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하고, 대만하고, 중국하고 경쟁 국가, 경쟁 기업들이 가장 많잖아요. 엔화도 물론 이제 반등이 나온 것도 있죠. 근데 엔화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일본 정부가 그동안 작년에,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같은 미국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긴축을 강화했는데 사실 일본은 긴축 완화를 했잖아요. 예? 예. 돈을 좀 막 풀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래서 미국 국채도 막 사주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도 좀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엔화가 이제 약세 전환된. 근데 원화 이 상승폭이 가장 가파랐죠, 어제까지. 어제 같은 경우도 장중에 원달러 환율이 막 15원 가까이, 1350원까지 치고 올라갈 때, 예, 장중에 외환 그 시세를 보게 되면 위안화라든지 대만 달러라든지 엔화 대비해서 우리나라 원화가 막 3배, 뭐 2.5배, 3배 높게 막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면은 원화가 이렇게 급등 나왔던 거는 뭡니까? 아까 제가 말드렸듯이 바로 이 지정학적 요인 때문에 그런 거라는 얘기예요. 다른 거보다도 지정학적 요인 때문에. 예. 그러니까 환율이 먼저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걸 잘 보세요. 그 시간이 짧으니까요. 제가 뭐 장 끝나고 그 공개 방송에 제가 잠깐 이제 이런 말씀을 어제 그저께도 잠깐 드렸었는데 장 끝나고 오늘 3시 40분에 뭐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으면 설명드리고 다음 주에 제가 아카데미도 있잖아요.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예, 그때는 제가 이제 2차 전지부터 해가지고 이러한 전반적인 사항을 핵심을 이틀 동안 제가 설명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카데미도 많이 좀 참여를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1월 달에 이 시장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1월 달에 이제 시장을 1년 동안 좌지우지 하거든요. 종목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을 보시면 제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이 가장 크다라고 저는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 1350원까지 거의 치고 올라왔잖아요. 그 다음에 파란색 선이 달러 인덱스예요. 요게. 그리고 마지막 요 노란색 선이 이제 국채금,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특이점이 있죠. 뭐가 특이점이 있습니까? 이 그림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는 8월 달부터 이제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예, 여기서 이제 4%까지 돌파했다가 4% 돌파해버리니까 달러 인덱스가 강세에 전환되고 예, 채권 금리가 막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도 막 올라갔죠. 그죠? 그러니까 작년 반대로 이제 주가는 8월부터 이게 조정이 나온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환율 올라가니까 외인들 선물 매도하고 현물 매도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널식 2000 뉴스 밀리고 빅테크도 밀었잖아요. 왜 그래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큰 기업들 빼고 돈 구하기 힘들잖아요. 돈을 구한다 하더라도 이자 비용이 많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작년에 또 이제 국채금리가 올라왔던 이유가 뭡니까? 미국의 재무부가 작년 6월 달에 금고가 텅텅 비어 있었잖아요. 그죠? 현금으로 200억 달러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미국 재무부에서 10월, 11월까지 무려 1조 7천억 달러 국채 발행을 했잖아요. 이 국채를 이제 대기하고 매입하려고 하는 세력들은 금리를 더 많이 받으려고 그러면 또 이제 금리를 계속 올려버렸고. 그러니까 금융 이 생태계가 8월부터 그 국채 발행이 끝나는 10월 말 초까지는 좀 붕괴됐었죠. 그죠? 그래서 원달러나 급락나고 달러가 강세자니까 안전자산이니까 달러 쪽으로 돈 몰리니까 원화가 또 막 약세열한다면서 같이 급등 나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같이 움직였지 않습니까? 빠질 때도 같이 빠지고. 그러면서 이제 주가 반등 나왔고 11월부터. 근데 작년과 지금 특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다른 게? 이거 원화만 급등 나와. 원화만 급등 나와. 달러 인덱스하고 지금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어제 그 4.1%까지 올라왔는데 5%에서 다이렉트로 4% 초반까지 1% 이상 뺐으니까 이거는 기술적으로 전저점에서 반등이 나오는 수준이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얘네들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갑자기 또 이제 홍해라든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니까 또 달러라는 것은 예, 또 안전자산이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또 이제 자금이 달러 쪽으로 돈이 쏠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원화의 이 상승 폭이 예? 너무 가파르죠. 아까 제가 뭐 일본 엔화라든지 뭐 중국 위안화 그리고 예, 대만 달러 대비해서도 비교를 해드렸잖아요. 제가 봐서는 이거는 다른 것보다도 이것 때문에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 그럼 이거 결론이 뭡니까? 이런 애들은 악재가 길게 안 갑니다. 이 주식시장 가장 두려운 건 뭐냐면 경제죠, 경제. 기업의 이익이고. 이런 악재 같은 경우는 오래 안 갑니다. 왜? 막말로 뭐 우리나라 그 뭐 김정은이가 뭐라고 북한에서 얘기했어. 요거 뭐 4월달 선거 끝나면 끝나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중국이죠, 중국. 예? ELS, DLS, 홍콩 HN지수는 급락이 나왔지 않습니까? 2015년도에도 이건 이제 항생지수 같이 보시면 되죠. 같은 개념. 여기서 급락시켜놓고 2월 달에 저점 주고 나서 V자로 올려버리죠. 이 당시도 그랬어요. ELS, DLS 문제 막 생기면서 우리 그 은행권들 막 물렸고 막 그런다면서 수십조 원. 지금도 이제 그 얘기 나오죠. 2월 달 되면, 다음 달 되면, 상해 종합지수도 그렇고, 예, 홍콩 시장 같은 경우도 저점이 나올 겁니다. 이게 2000년도부터 장기 로고 핵심 지지맥점이거든요. 지지맥점. 작년에 중국에 어제 발표했습니다. GDP 성장률은 5.2잖아요. 올해도 아마 그 정도 나올 겁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지준율이 지금 10%고, 그 다음에 중국의 지금 기준금리가 3.45거든요. 히든카드가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저께 홍콩 항생지수 급락이 나왔던 이유는 뭐냐면, 12월 달에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마이너스 0.4%까지 전월 대비 더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봐서는 중국의 부동산 가격도 이제 쌍바닥입니다. 짝꿍댕이 패턴이죠. 예? 이런 식으로 저점 찍고 나서 살짝 반등 주고 이렇게 눌렀다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 예, 그래서 ELS, DLS 때문에 지금 미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근데 2월 달 되면 이거 다시 터닝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이 이제 지지 맥점이다. 라고 봤을 때, 자, 정리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김 소장, 그래서 어쩌라고, 라고 이제, 물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요거까지 말씀드렸네요. 수급. 수급도 이게 지금 여러분들 그러니까 작년 10월 달하고 이번 1월 하락장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아까 이 환율이고요. 환율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그 작년 10월 달하고 지금 근본적으로 1월 달하고, 이 수급적인 상황도 완전히 틀립니다. 무슨 얘기냐. 이 파란색 선이 신용융자예요. 작년에 거의 한 20조 한 5천억 정도 있었습니다. 8, 9월 달.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주식 담보융자예요, 이거. 그러니까 신용융자하고 주식 담보대출이라는 얘기입니다.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거든요. 이것도 보통 보면은 20조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신용융자하고 주식담보대출융자하고 거의 한 40조, 50조에서 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객예탁금이 50조가 또 안 되잖아요. 올라가면 50조 원 정도 되잖아요. 근데 신용융자하고 주식담보융자하고 합하면은 고객예탁금과 거의 맞먹습니다. 사실은. 아무튼 작년에 신용융자 여기서 한 4조 원 정도 급감했어요. 9월, 10월 달 급락 나오면서. 그러면서 신용융자가 급감하게 되면 주식담보대출융자도 같이 이렇게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주식담보대출과 신용융자가 작년에 9월, 10월 달 이 하락장에서 거의 한 8조 원 정도가 쏟아져 나왔거든요. 이건 뭐다? 악성 매물이었죠. 악성 매물. 근데 최근에 보면은 신용융자가 연말에 이제 지수 조금 올라오면서 조금 올라왔습니다. 이게 크게 안 올라왔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신용융자가 이렇게 좀 올라가는 게 좋아요. 왜? 아직은 유동성이 취약하니까. 그럴 때는 뭐 신용융자가 늘어나면서 종목별로 수급 들어오면 좋죠. 근데 이렇게 고점에 있을 때는 그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은 바닥권에 조금 늘었지 않습니까? 근데 또 그림 보시면은 주식담보대출 융자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도 바닥권이죠. 지금 바닥권입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야. 여기서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악성 매물이 쏟아지면서 그래서 지수를 급락시켰는데 지금은 신용 나올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작년 10월과 지금 현재 하락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거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모를까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신용 같은 게 없으니까 또 증권사에서 요즘에 보면 신용 같은 거 많이 묶어놔 버렸죠. 작년 10월 달에 워낙에 많이 놀래가지고. 이럴 때는 여러분들 회사 괜찮은 애들은 기회로 보시는 겁니다. 작년 10월 달에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뭐 제가 됐던 제 방송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 방송 기준에 움직이시면 되고, 다른 전문가 방송 또 선호하시는 분들은 그 말씀을 그분 말씀 들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패대기 치는 삼성전자를 그냥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대한민국 1등 주식을 거의 10%, 달러 환산해서 보게 되면 13% 후려 쳐버리는데 뭐가 지금 맞겠습니까? 이럴 때는 딱 기준을 가지고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접근하는 거예요. 작년 10월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다 말씀드렸잖아요. 눈을 감고 귀를 막는 거예요, 지금은. 이것저것 얘기 들어가면 더 헷갈려버려요. 고객예탁금도 지금 작년하고는 틀리잖아요. 이때는 추세 하락이잖아요. 추세 하락. 예탁금이. 그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연말에 잠깐 증가했다가 밀렸습니다만은 이 저점을 안 깰 거라는 얘기, 크게. 뭐 금리 내린다는데 예탁금이 줄겠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원래는 이제 널쉘 2000주사 밀리고 뭐 했던 이유가, 요거 이따 설명드릴게요. 순서에 맞게 설명드려야지.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저도 막 얘기하면서, 예. 조금 이게 순서가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 자, 그럼 뭡니까? 결론은 1월 코스닥 하락 원인, 분석과 대응 전략. 예? 자, 외국인 기관 연말 매물 출회. 아까 나오는 거 나왔어요? 다음 주 더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지금처럼 이번 주처럼 막 그렇게 무식하게 때리진 않을 거란 얘기죠. 금리 기대감이 약화됐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금리 인하,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올 3월 달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겠거니 했는데, 그게 이제 5월 달 정도 이렇게 미뤄졌잖아요. 2달 정도. 지금까지, 중요한 것은 금리를 지금까지 계속 인상했다가 작년에 이제 피크를 찍었지 않습니까? 금리. 더 이상 이제 인상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게 중요한 거지. 금리 인하 한두 달 뒤에 좀 한 달, 2달 딜레이 시키면 뭐 무슨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미 금리 인상이 종료됐다는 게 이게 큰 거지. 예를 들어서 금리가 작년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인하를 한다라고 시장에서 예상했는데 5월 달에 해. 예를 들어 올해요. 그럼 2달 늦춰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미뤘다. 그럼 기회죠, 그게. 어차피 인하는 하거든요. 단지 한두 달 늦춰질 뿐이지, 예상보다. 그래서 주가가 빠졌다. 그거 기회 아닙니까? 삼성전자, LG 에너솔루션 4분기 뚜껑 열었잖아요. 여러분들 1분기하고 2분기 실적 예상 시장 한번 보십시오. 지정학적 리스크, 이거 오래 안 갑니다. 예, 상해, 홍콩 증시, 급락. 아까 제가 핵심 노구 차트 보여드렸죠. 24년 장기. 아까 차트 보니까 여러분 더 빠질 자리 있습니까? 중국하고 홍콩 시장 같은 경우도. 그래서 환율 급등 주가 조정이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다 이제 이게 시장에서 반영이 됐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미 시장에 알려진 악재는 더 큰 악재가 될 수 없다. 라고 이제 말씀드리면서 미국 시장 잠깐 또 설명드리자라면
자, 미국도 지금 어떻게 움직이냐면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돌아가면서. 무슨 얘기냐면요. 작년 연말에는 요 러셀 2000 지수가 제일 강했잖아요. 그죠? 러셀 2000 지수가 가장 많이 올랐다고 했지 않습니까? 나스닥은 얼마 안 올랐어요? 다우지수도 이제 계속 박스야, 지금 2달 동안 연말까지 올랐다. 그게 안 뺍니다만은. 예, 그러면서 이제 1월 달이 딱 되고 나니까 뭐가 바뀝니까? 예, 다우지수가 올라가고 러셀 2000 지수도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도 많이 올랐던 애들은 지금 더 빠지더라, 1월 달에. 그러니까 우리 시장도 작년 연말까지 대형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소형주 보유하신 분들은 소외감 많이 느끼실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보유하시면 이제 연초에는 분위기가 바뀐다고 제가 말드렸잖아요, 작년 연말에. 그죠? 그런 흐름이 지금 이어지는 거예요, 미국도. 그리고 대표 종목군들도 보시면 지금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이 종목을 보세요. 미국도 아직 자금이 이제 지금 유동성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엔비디아는 신고가 나옵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신고가 나왔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원래는 애플이 작년 연말까지 시총 1위였죠, 전 세계에.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을 추월해버렸어요. 시총 1위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군들이 연초 들어와서 강하죠. 그죠? 애플 같은 이제 하드웨어 쪽이고, 예,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지 않습니까? 테슬라는 또 안 움직이네? 제약바이오는 또 중간에서 연말에 많이 올랐으니까 또 이제 빠지지 않는데, 1월 달 되니까 많이 안 올라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도 지금 종목별로 순환매라네요, 순환매. 그러면서 이제 2차 전지가, 예, 테슬라가 또 빠지니까 더 영향을 받은 거죠. 그렇다고 지금 엔비디아 간다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AI 칩 관련 종목들 움직입니까? 안 움직이잖아요. 그죠? 요게 또 이제 이번 달 지나면 이게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죠. 테슬라도 이제 반등 나오고, 애플 반등 나오고, 또 얘네들이 눌려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미국도 지수도 돌아가면서 움직이고, 종목도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2차전지 보유하신 분들도, 예, 지금은 이제 좀 더 기다리기 좋겠죠. 그리고 요거 지금 보시면은, 지금 2차전지 보유하신 분들은 그런 악재가 나오면 더 밀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미 악재가 다 나왔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자, 거래소 같은 경우, 요거 시간이 없으니까 넘기겠습니다. 예, 거래소는 이제 뭐 수급별 1위부터 10위까지인데, 거래소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코스닥이죠, 코스닥. 코스닥 보시면, 어제까지요, 그러니까 1월 2일부터 연말에도 이제 2차전지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 메이저들이 좀 매수를 했습니다. 에코프로가 1월 2일부터 1월 17일까지 코스닥에서 외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게, 물론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은, 예, 에코프로 BM을 가장 많이 매수했어요. 2위가 엔캠이죠. 2위가 2차전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는 시총이 높으니까 에코프로 머티도 지금 박스가 행보지 않습니까? 가벼운 놈을 해먹는 거, 가벼운 놈을. LNF도 지금 시총이 한 7조 원 안팎이잖아요. 그러니까 LNF도 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시장의 수급이 좀 부족하다. 근데 기관도 LNF 매수하고 에코프로 BM이 또 매수 2위입니다.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도 JP가 1위입니다만은 엔캠하고 에코프로가 또 2위입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아직은 연초고 수급이 많이 돌지 않아서 2차 전지도 엔캠처럼 가벼운 종목, LNF처럼 좀 가벼운 종목을 해먹는데, 예, 또 올리는데, 근데 보니까, 외국인도 에코프로 BM이 1위고, 기관도 매수 2위고, 그죠? 그 다음 개인 투자분하고 이제, 엔캠하고 개인 투자분들도 에코프로를 매수 상이다. 아직은 메이저가 애면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지금 수급 1위, 2위 이렇게 올라오겠습니까? 단지 좀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는 좀 무거우니까 지금 1월 연초니까 자금 유동성이 좀 부족하다 보니 거기다 또 지정학적 리스크 나오니까 가벼운 종목을 먼저 해먹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예, 2차 전지 대표 기업들의 끈을 안 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 나머지는 이제 뭐 두산 테스나라든지 이오테크닉스 반도체 그다음에 골고루 이제 매수합니다. 이 골고루 매수한다는 얘기는 제약바이오까지 예, 그 시장은 이제 좀 지금은 조정이 나옵니다만은 예, 건강한 그런 그 수급이다. 어느 한 섹터만 몰아서 사지 않지 않습니까?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 마지막 설명드릴게요.
자, 작년에 지수가 10월 달에 급락 나왔을 때 제가 여기서도 여러분들께 한 주도 손절하지 마시라 했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급반등 나왔을 때 바닥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건 KRX 2차전지 탑10 지수입니다. 오른쪽이 코스피 지수예요. 이때 반등 나올 때 반도체와 제약바이오는 그 살짝 반등 나왔어요. 2차 전지가 바닥을 만들었다. 2차 전지가. 2차 전지가 바닥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2차 전지가 올라가면서 여기서 완벽하게 바닥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반도체 제약바이오가 올라가고 2차 전지는 박스 행보하다가 오히려 좀 민 거죠. 행보만 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예, 코스닥 보시면 작년에 10월 달, 11월 달 올라갈 때 2차 전지가 완벽하게 코스닥 지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2차 전지 KRX 지수가 지금 저쪽까지 왔어요. 작년 11월까지. 여기서 여러분 손절입니까? 손절 아닙니다. 여기서. 예. 그래서 좀 더 보유하시고, 자, 정리 들어가면 1월 지수 24년 만에 최대 하락이다. 역발상 전환. 기회다. 대신에 이제 타이밍 잡아야 돼.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고 비중과 이제 타이밍 조절. 근데 기술적으로 언제 바닥이 나오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다음에 이 지수 저점은 2차 전지가 만들 가능성이 가장 크고, 그다음에 2차 전지가 이번에 시장이 저점 나오고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전지가 가장 먼저 올라올 수 있다. 요걸 좀 오늘 또 유튜브 제목을 좀 해주십시오, 피디님. 예. 그리고 이제 변동성 대신에 이제 한번 떨어지고 나면 왔다 갔다 합니다. 우선 예, 박스권은 행보라니까 이 투트랙 전략이 우선 단기적으로 1월 말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지수가 지금 완전히 저점이 나왔다라고 그 시그널을 어떻게 포착하는지 그거는요. 예, 그거는 제가 올라가서 이따가 공개 방송 3시 40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